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남편을 만났어요.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라고들 했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할 만큼 성숙해진 나이였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웹디자이너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만남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늘 커피 2잔을 들고요.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를 들고 나타난 그 사람. 저는 그 성실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3년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늦은 만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퇴근하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작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부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며 늘 외로움을 느꼈기에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반복되는 실패에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임신 테스트기에서 한 줄만 나타났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 나와봐. 문을 열자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이 살아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아이 없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의 말에 위로받으며 우리는 계속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우리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를 보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시어머니는 급격히 무너지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밤마다 우시는 소리가 들린다고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 우울증 초기 증상 같다고 하더라. 남편은 매일 퇴근 후에 시댁에 들러서 어머니를 확인했고 저도 주말마다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집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잖아.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댁과는 회사까지 거리도 멀었고 그건 친정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셔. 딱 한 달만 함께 지내주면 안 될까? 그래, 한 달이면 금방이지.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현명하게 잘해줘야 해. 시어머니가 지금 제일 힘드실 때니까. 저도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 달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쌌어요. 그렇게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고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이틀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언니, 오늘 저녁은 뭐야? 신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조차 무례하게 들렸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직 퇴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 중이에요. 그럼 빨리 준비해. 나 진짜 배고프거든. 신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었어요.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새언니 하는 것 좀 도와. 시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신우는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냥 언니가 하면 되잖아. 저는 매일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했어요. 저녁 8시에 도착하면 시어머니와 신우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설거지에 집안 청소까지 마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잦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미안해, 여보. 회사랑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라 빠질 수가 없어. 괜찮아, 다녀와.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남편은 제 표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던 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가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너 괜찮아? 죄송해요. 잠깐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남편이 퇴근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유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유산이요? 제가 임신이었어요? 임신한 지 5주 정도 되셨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여보, 나 친정에 가서 좀 쉴게. 며칠만. 병원에서 나오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어머니가 또 몸이 안 좋으시대. 며칠만 참아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몸과 마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유산 후에 친정에 가고 싶다는 제 말에 남편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이었어요. 일단 하루만 쉬고 와.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셔. 저는 친정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신우의 비명소리에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고 우리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시어머니.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과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시어머니가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가족 중에 간이식 가능한 분이 계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과 신우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두 분 다 적합하십니다. 누가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못해요. 신우가 먼저 손사래를 쳤어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회사에서 승진 앞두고 있어. 수술하면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며? 절대 안 돼. 엄마 목숨이 달린 문제야.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해. 오빠는 이미 결혼도 했잖아. 나는 안 돼. 그렇다면 당연히 남편이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망설이며 말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지금 수술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도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니요. 시어머니도 병실에서 들으셨는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희들 간을 받고 싶지 않아. 너희 몸에 칼 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과 신우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시어머니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검사 한번 받아봐 줄 수 있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요? 애들은 안 하겠다는데 네가 해주면 안 될까? 며느리도 자식이잖니. 그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한번 검사라도 받아봐, 제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제게는 배신감으로 느껴졌어요. 안 돼요. 저는 유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몸도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저는 떠밀리듯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간 크기가 작은 편이시고 빈혈 수치도 상당히 낮으세요.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여자 본인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 가보자. 거기서는 웬만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병원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며? 일단 가보기만 해.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끊임없는 전화와 설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얘야, 나 살려줘. 네가 아니면 안 돼. 매일 밤 울면서 전화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새벽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요. 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더 다른 병원 가보자. 저는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죄책감에 시달렸고 남편도 저를 설득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그렇게 저는 세 곳의 병원을 더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공여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매번 같은 대답을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 말이야. 아파트가 왜? 네 명의로 바꿔줄까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였거든요. 시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신 거라 그땐 당연히 남편 명의로 했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미안해서. 네가 많이 힘들었잖아.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묘했어요. 간이식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 갑자기 아파트 명의 이전이라니. 혹시 이거 간이식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어쨌든 네 명의로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금전적인 거래였습니다. 아파트를 주는 대신 제 간을 어머님께 달라는 거였죠. 나는 필요 없어. 그냥 둬. 여보, 왜 그래? 당신한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줘. 이건 거래잖아. 그날 밤 신우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아파트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해줘요? 집 받고 입 다물 거예요? 언니도 며느리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저는 문자를 읽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은망덕, 도리? 저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요. 유산까지 하면서 시댁 살림을 돌봤고 몸이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간병까지 했는데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아가씨가 해요. 아가씨는 적합 판정 받았잖아. 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도 안 돼.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어. 그건 핑계잖아요. 그냥 다른 병원 가면 되는데. 내가 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네 엄마인데 네가 해. 언니 진짜 이기적이네요. 그럼 우리 오빠랑 이혼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너가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받아? 우리 딸은 아직 어리고 아들은 가장인데 몸에 칼을 댈 수 없잖아. 그럼 저는 돼요. 저는 며느리니까 괜찮아요?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내 자식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면 왜 딸은 안 되고 며느리는 돼요? 아가씨도 어머님 자식 맞죠? 내 딸은 달라. 딸은 귀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어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였죠. 어머님, 저는 못해요. 제 건강도 지켜야 하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넌 이미 유산했잖아.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산한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단정 짓는 그 말이요. 당장 나가주세요. 아니 얘야.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이야기 저한테 꺼내지 마세요. 저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밖 복도에서도 한참을 우셨지만 저는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내보낼 수 있어? 그럼 당신이 해. 당신 엄마잖아. 나는 회사 일이 있다니까. 나도 회사 다녀. 그리고 나는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는 왜 안 해? 걔는 아직 어려. 35이 어린 나이야? 나보다 어린 것도 아닌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저는 가장 만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에 저는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달달 볶으며 요구를 해서였습니다. 최종 결과 말씀드릴게요. 간 크기 부족, 빈혈, 그리고 최근 유산으로 인한 신체 회복 미완료 상태. 이 상태로 수술하면 공여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담당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가족분들 중에 적합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설득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러는 사이에 제 건강과 제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요. 어떻게 됐어?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분노로 바뀌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신우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처음 검사할 때부터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말했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 낭비했는데. 시간 낭비? 제가 언제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분명히 수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언니가 자진해서 검사 받았잖아. 그럼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등살에 떠밀려서 검사를 받은 건데 마치 제가 자원해서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 죽으란 거야?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신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엄마 살려줘. 엄마, 신우는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어나.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어나. 신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딸이 수술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나 살 빼야 해. 의사가 체중 10kg 감량하래. 신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체중 감량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걸 해야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들이 선택한 건 결국 피를 나눈 가족이었죠. 처음부터 제게 부탁한 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지키기 위한 시간 벌기였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어디 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정에. 언제 올 건데? 안 와.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미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봐. 당신이 잘못한 게 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야기 다 들었잖아. 그러면서도 계속 나한테만 강요했지. 아파트 명의 이전하는 것도 간 이식의 대가였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가족이냐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중요하면 당신이 했어야지. 평소에 그렇게 효도하는 척 하더니 정작 책임질 때는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너무 소란스러웠는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혼할 거예요. 저는 친정 가요. 이혼? 왜? 왜냐고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유산했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면서 가는 달라고 했어요. 딸은 귀하니까 며느리가 대신하라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면서요? 근데 왜 딸이 하려니까 울면서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사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한 달 후에 신우의 수술이 잡혔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신우는 병원에서 식이조절과 운동을 하며 체중을 감량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어머니인데 당연히 아가씨가 해야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일이 제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을 때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정말 이혼해야 돼? 무조건 이혼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아무것도 이미 너무 늦었어.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제 앞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위자료도 받기로 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신우도 남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나 다음 주에 수술해. 그래, 잘 됐네. 언니는 정말 오빠랑 이혼하는 거야? 당연하지. 신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 너도 건강 잘 챙겨. 저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 조정이 끝나고 친정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우리 딸.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네 선택이 옳았어.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람으로, 딸로 존중해 주셨어요. 제 몸이 아픈지 물어봐 주시고 제 마음이 괜찮은지 걱정해 주셨죠. 시댁에서는 한 번도 받지 못한 관심이었습니다. 밥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 쉬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주셨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유산 후에 제대로 검진받지 못했거든요. 많이 무리하셨네요. 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은 푹 쉬시고 영양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받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건강이 우선이라고요. 친정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우가 간이식을 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했어요. 잘 됐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제가 했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원래 살던 집은 팔아서 남편과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 근처에 혼자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엄마, 저 이사 갈게요. 벌써? 여기서 더 있어도 되는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이사하던 날 아버지가 짐을 옮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여긴 네 집이야.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저녁을 차릴 필요도 없었죠. 자유롭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몇몇 동료들이 걱정해줬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잘한 거야. 네가 행복해야지.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팀장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요즘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좀 잘했어요.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일로 지쳐서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거리에서 신우를 마주쳤습니다. 언니, 신우는 많이 말랐고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얼굴 표정부터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셔? 응, 많이 좋아지셨어. 잘 됐네.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 신우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받아도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 저는 잠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건강 잘 챙겨. 언니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화해는 아니었지만 미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이었죠. 저는 제 몸을 돌보며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요가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 요즘 표정 완전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재혼 생각은 없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은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를 제한하는 건 폭력이에요. 저는 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야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 편이 되어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 괜찮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도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입니다.